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72 살인 할줌마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젊은 할머니들을 할줌마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젊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서 얼굴을 공개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줌마라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글은 제 둘째 며느리가 타이핑하고 있고 저는 그녀 옆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할머니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잘 다룬다고 하던데 저는 평생 떡집에서 떡을 만들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손주들 덕분에 스마트폰을 배우게 되었고 얼마 전에는 커피숍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해 결제도 해봤어요. 세팅하는 방법도 조금씩 익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도전적이네요. 사실 저는 성격이 꽤 소심한 편이라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항상 두려움이 따릅니다. 어릴 때부터 완고한 남편 옆에서 살아서 그런지 실수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제 남편은 5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욕설을 잘 못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가부장적이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지만 꼼꼼하고 애정 어린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외면하지 않고 평생 저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느라 고생하셨기에 남편이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재산과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흥미로운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둘째 며느리에게 대피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라 조금 긴장됩니다. 제가 선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재밌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서툴러서 제 이야기를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5살 때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중매업자를 통해 그를 만났고 그는 그다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성실했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을 믿고 두 번째 만남에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방앗간을 운영했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 출신인 그의 부모님이 결혼 후 그를 위해 방앗간을 세웠습니다. 작은 방앗간이었지만 남편은 매우 성실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방앗간에 가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방앗간에 작은 주방을 두고 아침, 점심, 저녁을 거기서 먹으며 매우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둘이 잘 맞았는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는지 우리는 작은 방앗간에서 시작해서 작은 가게를 조금 확장했고 나중에는 떡집도 열었습니다. 떡집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 지역에서 유명한 떡집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떡집은 곧 커져서 대형 쇼핑몰 전체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주중과 주말에 주문이 쏟아져 붐볐고 아내와 나는 건물을 지을 만큼 돈을 벌었다. 아내와 나는 시아버지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 첫 건물을 지었으니 결혼하고 17년 후였을 것이다. 어쨌든 그때도 밤낮으로 일했다. 임신부를 고용해야 했지만 우리가 만든 것과 맛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맛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떡집은 다른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건물은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커졌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의 관계는 어땠을까? 정직함이 강점이었던 남편은 약점이 많은 남자였다. 그에게 로맨틱하거나 친절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물을 길어와서 내게 떠다 줘야 했고 하루 세끼 밥을 내게 줘야 했다. 그는 아내의 수고에 대해 아침 저녁으로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피곤하다는 말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시아버지의 전형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남들처럼 술 마시고 바람 피우지 않느냐
닫고 생각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그의 무뚝뚝함을 참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원치 않고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 긴 세월을 보상해 주었다. 내가 45살 때였다. 그는 무심코 봉투를 건네주었다. 여보, 이게 뭐야? 그의 무뚝뚝한 말을 듣고 나는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들어있었다. 열어보니 건물, 집, 가게를 부부 공동 명의로 적은 서류였다. 사실 요즘은 소송을 하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나? 그냥 안 주면 안 돼. 받는 줄 알고 살았는데 사실은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남편의 행동이 내게는 큰 선물처럼 느껴졌다. 나를 믿고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숨겨진 의미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에 대한 남편의 솔직한 감사의 표현 같아서 그냥 울었다. 서류를 쓰고 엄청 울었다. 그러자 남편이 왜 울고 떠드는 거야? 하며 내게 다가와서 너 고생했어. 좀 더 버텨보자. 애들 키우고 보낸 뒤에 시골에 빌라 하나 짓고 좋아하는 채소 키우면 좋지 않겠어? 하고 더듬거리며 말했는데 아직도 남편의 굳어진 마음속에 진심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알겠어.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다. 그 뒤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의 두 아들은 1년 차이로 결혼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학식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아는 아이였지만 성격은 여우 같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와서 귀엽게 행동하고 물건을 요구했고 그녀는 막내딸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딸은 곰과 비슷하고 매우 내성적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가 바뀌었으면 좋았지만 너무 달랐습니다. 그게 뭐 어때요? 어떤 며느리가 아들과 잘 지내면 고마울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우리가 아이를 하나 더 낳고 그녀를 우리 아이처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딸이 결혼한 그날 밤, 남편은 몇 년 동안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한 것은 땅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늙어서 이사를 가면 집을 지을 예정이었어요. 땅을 샀어요. 정말 커요. 곧 건축업자를 만날 거예요. 항상 살고 싶었던 집이 있다면 사진 몇 장 보내거나 건축업자에게 뭔가 말해주세요. 그의 퉁명스럽고 거친 말 끝에 나를 생각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디에 살든 상관없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집에서 살게요. 대신 마당에 작은 파빌리온을 지어서 같이 고스톱을 하자.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고생했잖아. 일에 미친 듯이 보이는 남편이 거짓말처럼 장보기를 시작했다. 정말 편안한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 바로 전에 불행이 찾아왔다. 남편의 대장암 소식이었다.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기껏해야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편안한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야 했다.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그를 내버려 두어야 하는 내가 너무 불쌍했다. 하지만 남편은 강했다. 혼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들인 다음 침착하게 병원으로 들어갔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울지 마. 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야. 너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하지만 남편은 모두 죽는다.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야.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고 가고 싶어. 이렇게 울기보다는 슬펐지만 남편이 옳았어. 그래서 결국 전 남편의 말을 따르기로 했어.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었어. 남편을 조심조심 돌봤어. 늙은 몸은 지쳐 있었지만 남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남편이 한밤중에 깨어나서 날 불렀어. 여보, 준철이 엄마. 잠깐 감았던 눈을 뜨고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어. 늘 신음하던 남편이 훨씬 나은 듯했어. 여보,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졌어. 정말 좋아. 멜론 껍질을 벗겨서 가져와 주어.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과일일까 싶었는데 평소에 아무것도 못 먹던 남편이 갑자기 밥을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어. 행복해. 아, 잠깐만요. 나는 조심스럽게 멜론을 통째로 껍질을 벗겨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은 혼자서 멜론을 통째로 먹었습니다. 아, 입을 닦을 정도로 배불리 먹은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자식들에게 절대 주지 마. 무슨 소리야? 네가 죽는 거야? 울지 말고 내 말을 잘 듣고 죽기 전에 네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기거나 낮추는 생각을 하지 마. 왜 그랬을까? 자식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여우 새끼 무리가 와서 너를 물어뜯는 꿈을 꿨어. 미안했어. 좋아해서 내 말만 듣고 해. 이거 꼭 지켜야 돼. 뜨거웠던 남편이 새끼손가락을 꼭 잡고 약속을 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 그리고 그날 아침 남편이 7개월 동안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 그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더 잘 대했을 거야. 몇 마디 더 했을 거야. 깊은 슬픔과 후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평생 동지, 동료 친구, 남편이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으니까. 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원망스럽고 불쌍했어.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울었던 것 같아. 그동안 남편의 모든 재산이 내 공동 재산이 됐어. 그런데 한 달 정도 집에 갇혀 있다가 큰 며느리가 집에 왔어. 손에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있었어. 어머니, 박수. 아, 큰 며느리가 왔구나. 조금은 나아졌어. 조금 사는 게 힘들어. 조금 사는 게 힘들어. 알겠어, 맞아. 나는 미소를 지으며 미안해하는 듯한 큰 며느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려고 했다. 그럼 요즘은 어떻게 지내?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니,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작은 미용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자식이 돈을 달라고 찾아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기꺼이 줄 겁니다. 얼마나 달라고 하겠어요. 남편을 보고 돈은 건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없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남편에게 한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절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잠시 머뭇거리자 며느리가 여우처럼 눈을 뜨고 말했다. 그다지 큰 돈은 아니야. 3억 원 정도면 돼.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엄청난 돈에 나는 깜짝 놀랐다. 떡 몇백 개 팔아도 나오지 않을 엄청난 돈이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건물, 이 집을 가지고 계시고 현금도 많으실 텐데 유산을 미리 좀 줄 수 있을까 해서. 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며느리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걸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약속이 있어서 3억 원이 큰 돈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쌓은 재산을 쉽게 만질 만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마음을 전했다. 큰 며느리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죽은 남편과 한 약속을 새끼손가락 하나 버릴 수가 없었다. 잠시 얼굴이 굳어졌던 큰 며느리는 금세 긴장을 풀고 대답했다. 아니, 어머니, 제 말 듣지 말고 좀 쉬세요. 먼저 진정하세요. 제가 너무 안이했다. 받아주셔서 고마웠지만 미안하기도 했다. 혜준이 고맙습니다. 다시 올게요. 어머니, 식사 잘 챙기시고 좀 쉬세요. 며느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가셔서 너무 고마웠고 나중에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큰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아, 뭐예요? 큰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다. 그때 그녀는 하얀 봉투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엄마에게 주었다. 제주도 여행이다. 나는 이미 호텔까지 다 예약해 놓았으니 같이 여행을 가자. 그래, 가자. 엄마와 같이 여행을 간 지 오래되었다.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까? 큰 며느리가 눈을 감고 웃었다. 지난번에 엄마와 이야기할 때 나는 정말 기분이 나빴다. 엄마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았고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녀를 응원하고 싶었다. 내일이니까 같이 가자.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여행을 보고 마시고 먹고 웃고 싶지 않았다. 엄마,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가자. 하지만 큰 며느리의 기분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동의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주말에 세위로 같이 가자. 우리는 여행을 가기로 했고 큰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둘째 며느리가 놀러와서 정말 바빴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둘째 며느리가 왔기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 그럼 아가, 엄마. 들어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야? 아니, 엄마가 어떤지 보러 온 거야. 그렇게 애정 어린 아이도 아니고 말도 별로 안 하잖아. 집에 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마실 것 줘. 아니, 엄마한테 물어볼까? 조금 불편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 못 보내셨나 봐요. 둘째 며느리하고 밥 먹고 TV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둘째 며느리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했고 밤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갈게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오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뭔가 말할 게 있는 듯 머뭇거리셨어요. 아, 그럼 뭐라고 하실 건가요? 둘째 며느리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별거 아니에요, 형님. 형님, 첫째가 한 말이에요. 형님, 조심하세요. 그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큰 며느리가 얼마 전에 돈 빌리러 오셨던 일이 생각났어요. 이 마음씨 좋은 여자가 어떻게 알고 걱정이 되어서 온 거였을까요? 그때서야 둘째 며느리가 왜 와서 하루 종일 내 곁에 있었는지 알았어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아, 그럼 좋죠. 그럼 걱정 말고 가겠습니다. 네, 둘째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고 저는 밤늦게 잠들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요. 큰 며느리랑 제주도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예쁘게 차려입고 집 앞에 나를 데리러 왔다. 그래서 큰 며느리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물론 마음은 무겁고 불편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이 웃고 즐거웠다.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마웠다. 이틀간의 여행을 마치고 큰 며느리가 미안하다며 집에서 같이 자겠다고 했다. 혼자 있을 큰아들과 손주들이 걱정되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에 고마워서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이 되었다. 큰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날 두 아들과 그 며느리가 저녁에 찾아왔다. 예상치 못한 방문에 나는 놀라 문을 열었다. 하지만 큰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껴안았다. 어머니,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어머니가 치매인 건 사실이에요. 큰아들이 묻자 큰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머니와 지내면서 직접 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먼저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검사는 어때요? 아내가 이미 봤어요. 먼저 요양원을 알아봐야 해요.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바지에 구멍이 났는데 모르셔서 제주도까지 같이 가서 검사했어요. 예상대로 어리둥절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데 당신은 치매예요. 치매인 줄 모른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일까 싶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울고 있고 둘째 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고 혼란스러웠다. 내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큰아들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 그냥 건강에만 집중해. 재산과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늙은 짐이 정신병 때문에 결정권이 없다는 건 잘 알잖아. 나는 잠시 머리 뒤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나는 큰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화를 내며 앞으로 나왔다. 형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치매야. 병원에서도 아직 진단을 내리지 않았어. 그리고 향수가 그렇게 말한 날, 아내가 직접 와서 반나절 가까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다. 치매는 왔다 갔다 했다. 뭘 알아? 두 형제가 나 때문에 싸웠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몰랐고 그들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아이들을 쫓아냈다. 나는 그들에게 그냥 나가라고 했다. 나는 지금 좀 쉬어야겠다. 나는 아이들을 모두 밀어내고 담요를 덮고 누웠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나는 바지를 잘못 입은 적이 없고 가스레인지를 켠 적도 없었다. 갑자기 나는 남편이 내게 한 꿈을 떠올렸다. 여우 새끼들이 내 살을 다 먹어치운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내 큰 며느리의 짓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에게 돈을 주지 않으니 그녀가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눈물이 내 시야를 가렸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이제 내 아이들이 내 돈을 노리고 있다. 밤을 깨고 잤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남편의 유해가 안치된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납골당 앞에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며느리가 저를 치매로 몰아넣고 세 잔을 다 빼앗으려 한 것 같은데 계속 그러셔서 너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울었는데 갑자기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짓겠다고 한 양평의 집터였는데 집이 완공되어 지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지어달라고 부탁한 정자도 앞에 예쁘게 지어졌습니다.
너무 기뻤고 설레서 달려갔더니 남편이 화투를 들고 앉아 계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서 배를 들어. 알아챘습니다. 나는 팔을 휘두르려고 애썼고 접촉이 끝날 무렵 남편을 때렸다. 꿈이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흥분해서 남편에게 놀리듯 말했다. 어머, 자기야, 나도 이럴 수 없어. 내가 이겼어. 최소한 소원 하나는 들어줘야지. 이 여자가 화나서 화가 난 남편은 입술을 핥으며 너의 소원이 뭔데? 라고 물었다. 나는 길게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다. 따라가게 해줘. 그러자 남편이 타오르는 불처럼 화를 냈다. 뭐야? 정말 화가 날 뻔했고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무섭게 척추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울면서 말했다. 노하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돈 때문에 치매에 걸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음악.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난폭하게 뛰어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앉아서 내 손을 잡았다.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줘. 네가 내 옆에 올 때가 아니야. 그래서 뭐야? 내 자식들이 치매 탓을 하는 동안 더 살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남편의 말에 눈이 번쩍 떴다. 방법. 그러자 그렇게 말하며 웃던 남편이 내 귀에 뭔가 속삭였다. 그때 나는 깨어났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과 정자는 사라지고 내가 울고 잠이 들었던 남편의 항아리가 내 앞에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여보, 네가 말한 대로 해볼게. 곧장 서울의 큰 병원으로 향했고 남편이 말했던 의사를 만났다. 앉아서 잠시 기다리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신우이가 왔구나. 나를 맞이한 의사의 얼굴이 낯익었다. 남편의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렇게 자주 봤지만 이렇게 큰 병원의 의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러고는 왜 왔는지 재빨리 말했다.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싶어. 왜? 쓸 데가 있으니까. 써줘. 의사의 손을 꽉 잡고 진지하게 말하자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신우이, 너무 간단해. 검사만 받으면 돼. 지금 당장 검사를 받고 오늘 처리하면 오늘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정말 치매라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잠이 들었지만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치매도 없고 정신 건강도 완벽했다. 검사 결과를 받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손에는 도장과 건물 계약서가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해 앉았더니 둘째 며느리와 아들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바람 좀 쐬고 왔어요. 여기 앉아요. 나는 놀란 둘째 아들의 눈높이에 차분히 앉았다. 그러고는 건물 소유권을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와 양평 땅만 4개 남았다. 어머니, 둘째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내 갑작스러운 결정에 몹시 놀란 듯했다. 꿈에서 남편이 한 말이 떠올랐다. 둘째 아들은 약하고 착하지 않다. 의지도 강하다. 첫째 아들에게 유산을 주지 말라고 했다. 그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나는 모든 조상의 제사를 둘째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이 잘 되더라도 계속 당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며느리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그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날 어머니가 치매인지 확인하러 오셨는데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둘째 며느리의 등을 두드리며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 라고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사실 형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해서 우리 집에 왔는데 어머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놀랐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가 되었어요.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었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형의 성격을 몰랐던 게 아니라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이미 눈치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예상대로 첫째 며느리는 그날 내가 재산을 주지 않자 계략을 꾸몄다. 둘째 며느리는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거기에 갔을 때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그래서 확신했다. 형부가 거짓말을 했겠지. 그런데 그는 제주도에 갔다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분명 치매다. 너무 화가 나서 정말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갑자기 화를 내며 끼어들었다. 하지만 형수가 너무 지나치다. 형수를 믿느냐 아니면 형수의 재산이 부럽냐. 사실 어머니가 더 심해지기 전에 재산에 대해 먼저 말했어야 했다. 나는 몹시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다. 그리고 잘 들어. 나는 너한테 첫 번째 재산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다 너한테 맡기고 죽을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첫째, 내가 치매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 어머니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떤 재산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건 원치 않습니다. 헛소리 그만하세요. 어쨌거나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내 자식들의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내 유언이지만 당신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둘째 아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 하고 물었습니다. 꿈에서 이런 방법을 보여줬다고 하면 믿지 못하겠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봅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올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째 아들 부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지루해하셨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물려준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서 무효화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꿈에서 남편이 한 말대로 일이 잘 풀렸어요. 꿈에서 남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선 후배가 있는 병원에 가서 치매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 해요. 그게 최우선이어야 해요. 그 다음에 바로 둘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양평에 있는 아파트와 땅을 물려줘야 해요. 당신도 살 집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몇 주 후면 첫째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치매 진단을 받고 나타나서 남편이 말한 대로 다 될 거예요. 신기했어요. 꿈에서 남편이 말한 대로 다 되어서 신기했어요. 기다리던 일이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치매 노인이 유산을 상속받는데 그냥 주면 어때? 지루해하면서 한 계약은 무효가 돼야지. 변호사니까 알아야지.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왔구나. 내가 나타나자 큰 며느리는 당황한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약하면 상속이 무효입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너무합니다. 치매가 있는데도 왜 둘째 며느리에게만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십니까? 딸이 사업에 돈이 필요할 때 너무 엄하게 대하시고 끊으셨는데 저는 그게 터무니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치매가 생겼군요. 거짓말을 했습니까? 어머니,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았는데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기억하지도 못하시고 믿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붙잡았을 때 역겹게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병원에서 미리 준비해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치매가 없는데 당신은 치매인 듯합니다. 제가 증서를 건네주자 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를 크게 놀리셨나 봅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무지해서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치매에 걸리게 한 사건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재산을 횡령하려고 거짓말하는 건 사기입니다. 들었어요. 사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마침내 찾아와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만은 신뢰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치매인 줄 알았어요. 네. 어머니, 부탁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걸 보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자식과 성관계를 한 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애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제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수프는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다. 사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슬펐다. 꿈에 나타난 남편의 영리한 계략 덕분에 내 재산과 나를 지킬 수 있었다. 정말 고마웠고 대단했다. 그렇게 치매 사건은 끝났다. 아직도 첫째 아들이 가끔씩 집에 와서 울고 애원한다. 지금도 그렇다. 가끔 내가 약해지면 남편이 꿈에 나타난다. 여우 새끼에게 잡아먹힐 생각은 말고 강해지렴. 그러면 나는 언제 갈 수 있어? 라고 말한다. 그러면 남편이 널 위해 할 수 없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는데 눈을 감았어. 다 했고 둘째 아들한테서 모든 걸 다 받기까지는 아직 멀었어. 할 수 있는 건 다 즐기고 천천히 돌아와. 내일은 베개가 젖어서 깨겠어. 아, 그런데 얼마 전 꿈에 남편이 또 나타났어요. 양평에 있는 집이었는데 정원에 아주 예쁜 꽃이 한 송이 있었어요. 그곳을 걷던 남편이 나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이 꽃이 널 닮았고 참 예쁘다. 보험회사 가기 전에 꼭 한번 보러 와 라고 말했어요. 그날 꿈에서 깨자마자 둘째 며느리 차를 타고 그날 양평 현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양평 현장에 도착하니 정말 놀라운 곳이 보였어요. 언제 공사가 시작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완전히 새로 지어진 집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던 정자도 아주 예쁘고 잘 지어졌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눈물이 참을 수 없어 입을 가리고 말았다. 바로 그때 막 건축을 마친 건축가가 집에서 나와 나를 알아보았다. 혹시 당신이 내 아내이신가요? 라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그 건축가는 고인이 된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사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의 집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정말 그렇게 말하며 나를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늘 솔직하고 서툴게 감정을 표현했던 남편의 마음을 이제 와서 그토록 깊이 이해할 줄은 몰랐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꿈속에서 길을 안내해주지 않았다면 이 집은 물론 양평의 집도 큰 며느리 손에 넘어갔을지 모른다. 혹시 나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로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마다 나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리운 마음을 달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속에서 그리운 만큼 눈물이 흐르며 그리운 사람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결국 아파트를 팔고 양평으로 이사를 왔다. 이곳은 가을도 흐르고 앞에는 텃밭이 있으며 이웃들은 모두 즐겁고 친절해서 외로울 틈이 없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가족도 잊지 않고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온다. 이 집은 남편이 지어준 집이다.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평생 동안 남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 언젠가는 남편이 나를 위해 준비해놓은 이 선물을 다 누리고 그가 내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다 해주며 그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믿는다.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네가 못해준 모든 것들 다 해줄게. 모든 걸 함께 즐기고 내 곁으로 갈게. 정말 고맙고 사랑해. 내가 나이가 들면서 무모해지는 걸까? 조금 부끄럽지만 이제 끝내려고 한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